오늘 많이 했는데 오늘 투자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유튜브 보시다가 공병호 금융스타디 이런 투자 광고는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유튜브 방송 외에는 일체 외부 강연도 안 하고 외부 활동도 안 하니까 이런 유튜브 광고는 전부 다 허위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유튜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혀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뭐 일체 외부 활동을 안 합니다. 그냥 방송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이런 것 외에는 일체 안 하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제 이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매일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방송 준비하다가 비트코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이제 미국의 상장지수펀드 ETF를 통해가 여러분들 지금 상장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부쩍 이 문제를 더 여러분들 이 밴드 기업 공병호 뭐 밴드 기업 이런 게 전부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뭐 일체 여러분들 지금 뭐 그렇게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밴드 활동하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저는 그냥 다 손 놓은 겁니다. 그냥 다 바이바이 한 겁니다. 이제 5년 동안 보고 그냥 바이바이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러분 비트코인 이야기도 철두철미하게 제 자신과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안목과 시야를 넓히고 변하는 시대 추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계 인물로서 이 업계에 명성이 좀 있는 톰 리입니다. 톰 리가 비트코인 한 개 300만 불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미친 소식 이야기죠. 그런데 그냥 미쳤다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계 톰 리입니다.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반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서프라이 쇼크라고 합니다.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11만 원에서 12만 원대 비트코인 하나가 300만 원대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톰 리가 예상하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공급은 여러분들 더 이상 안 되고 2100만 개 수요는 이제 폭증하는 겁니다. 이상한 세상이 된 겁니다. 톰 리 이야기입니다. 공급 충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사기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원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톰 리가 하는 이야기를 번역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의 95%가 이미 채굴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5%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비트코인에 대한 잠재적 구매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올해 연말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 연말에 150만 불 15만 불 20만 불 이게 여러분 뭔지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이게 15만 불인지 그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150만 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게 150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150이라고 해놓으니까 15만 불인지 150만 불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향후 10년 동안에 150만 불 혹은 200만 불 이번 250만 불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250만 불까지. 이게 다음 향후 여러분 10년간 현재 11만에서 12만 불짜리 이런 비트코인이 150만 불 200만 불 250만 불까지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네트워크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금의 가치를 보면 현재 총 전 세계 금 가치가 23조 달러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120만 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한 개당 200만 달러 300만 달러 200만 달러 200만 달러 3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could be 2 million, you know 3 million long term, I mean even higher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방송에 나와 가지고 톰리가 톰리 논리는 간단합니다.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2100만 개 이상을 생산할 수가 없고 갖고 싶은 사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 올 거냐 15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희한한 여러분 이야기인데 어떻든 여러분들 욕하지 마시고 제가 학술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금이 17조 달러에서 23조 달러인데 현재 비트코인이 2조 3천억 불 2조 5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배 하게 되면은 금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톰리는 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말까지 250만 불 2025년 말까지는 25만 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탐리가 올해 2025년 말에 25만 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지금보다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이 지금 대화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사람들의 꾸준한 구매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통적인 금융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쌓아가고 있고 매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계속 창출이 되는 겁니다. 갖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비트코인이 다음 단계로 도약해서 글로벌 유동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낮아져가 여러분들 돈이 암호화폐 시장이나 정권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20만 달러나 25만 달러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전문가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 하는 생각을 알아보고 논평을 하는 겁니다. 논평을. 뭐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 없는데 다만 이 사람의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암호화폐 사용자 숫자가 인터넷 사용자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대단히 보통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좀 무덤덤한데 젊은 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크립토 유저 인터넷 유저 꼭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궤적을 그리며 성장해 왔는가. 이 크립토 유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통칭해서 크립토 유저라고 보는 겁니다. 2016년에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터넷 사용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든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하나의 큰 세계가 여러분들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뭐 여기에 옛날 튤립 짝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 가설이니까. 이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베팅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히 더 나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뭐 튤립처럼 여러분 허황된 이야기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하면 되는 거죠. 다 각자가 이제 가설 가지고 경쟁하는데 나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께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망이 계속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돈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달러 가격도 계속 떨어지지 않으면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를 다루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미국의 캔사스 미 연중 은행의 연구진들이 연구한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10년까지 전 세계 자본시장에 40대 50대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자산 가운데서도 암호화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이 분야의 이효석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암호화폐 가격이 늘어나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 구성비 변화로 미뤄보게 되면 40대 50대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2100년까지 인구 구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는 그런 계층들이 늘어날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2100년까지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자산 수요의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검정색이 자산 수요의 증가, 자산 수요의 증가에 이바지하는 요소를 이렇게 분해한 겁니다. 이 초록색이 인구 구성비 변화, 자산 수요가 큰 인구 계층이 늘어나는 겁니다. 붉은색은 새로운 자산을 수요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보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거나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래프라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분야의 대가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괜찮은 것이고, 저는 항상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여기 제프 부스라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업계에서 책도 쓰고 투자도 하고 사상가로 여러분들, 당신이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사모을 것입니다. 너무 비싼 가격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양반입니다. 똑똑하게 생겼죠. When you really understand Bitcoin, you are constantly a buyer. 절대 안 판다는 겁니다. There's never price that too high. 너무 비싼 가격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데, 이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프 부스는 기술기업가이고 저자이고 사상가입니다. 20년 동안 기술 변화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의 베스트셀러가 The Price of Tomorrow, 내일의 가격, 왜 디플레이션이 풍요로운 미래의 열쇠인가의 저자입니다. 상당히 업계에 내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보시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전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또 이야기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의 이런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I'm not going back. 나는 비트코인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제프 부스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한 거죠. 지금 뭐 한 2만 8천 개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지능이 낮은 일입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믿고 계속 사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표 수집식 비트코인 바이어가 되라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의 이야기입니다.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Trading Bitcoin is a sign of less intellect. 예.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포스가 있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마이클 세일러 말은 비트코인 거래는 지능이 떨어진 행위의 신호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맞춰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투자 전략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 업계 사람들은 홀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HODL이라고 이야기하네. HODL. 뭔가 이 DL은 디센트 라이프를 위한 비트코인을 홀드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시장의 99%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장은 대부분 조용하지만 극히 일부의 좋은 날들이 전체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제가 여러 번 한번 소개해 드렸죠. 미국의 찰스 스왑 증권회사에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시장을 떠나는 동안 단 하루나 이틀 사이에 가장 좋은 날 주가가 많이 오른 달을 놓치게 되면은 20년 30년에 수익률이 형편없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좋은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 매년 최고의 상승일 하루를 놓치면 수익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사고 팔면 우연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날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매매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 하기보다도 그냥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비싸다지만 가격이 그렇게 비싼 단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다루게 됐습니다. 파고들다 보니까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is still early. 그지? AI revolution is still early. 다 뭐죠? 투자 기회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HODL은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Hold on for dear life. 무슨 일이 있어도 팔지 말고 끝까지 보유하라. Hold on for dear life.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만 원 됐다 이런 팔고 이렇게 하지 말고 5만 원 됐다 팔고 이렇게 하지 말고 25만 불 됐다 이렇게 팔지 말고 그냥 여유가 있으면 좀 갖고 있으라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hold on for dear life는 무슨 일이도 팔지 말고 끝까지 보유하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한국인들도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죠. 비트코인 수익률은 모든 다른 자산군을 능가할 것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가 만든 차트가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률이 시간이 가면서 희소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투자 섹션에서 방송하는 것은 제 표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직한 세계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예. 한반도에 갇혀서 뭡니까? 독재 타도 이런 세력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죠. 이 보시죠. 그죠? 비트코인, 골드, S&P 500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마이클 세일러가 강연 같은 걸 많이 나가니까 청중들에게 이 ROI가 여러분들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지 않습니까? 투자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시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니까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오늘 방송에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관련된 방송의 근본은 수요 공급 문제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담 백 영국의 암호학자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2%만 갖게 되면 가격은 100만 불이 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뛰어들게 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거라는 이야기죠. 그 이제 첫 단계가 2024년 1월 달에 있었던 비트코인 ETF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에서 만든 블랙록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 가장 큰 게 IBIT죠. IBIT 비트코인 ETF.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것 바와 같이 하버드 대학에서 1억 6천만 불 정도를 기금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블랙록의 IBIT ETF를 산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수요 측면을 보면 된다 이야기죠. 이제 이 사람이 아담 백입니다. 이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담 백 said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이런 2%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2%만 이런 포함하더라도 비트코인은 will be 1밀리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미국의 대가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네요. 비트코인의 지분 인정 방식인 작업증명 방식 POW로 하죠. 채굴한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분을 인정해 주는 그런 해시캐시를 발명한 사람이니까 뭐 천재급 사람일 것 같습니다. 벌써 느껴지는 외모가. 아담 백은 월스트리트가 2%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코인당 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희소한 자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2%만 가지더라도 비트코인 시장에 매우 거대한 자본 규모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정된 공급량에 막대한 자금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극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백은 이와 같은 수급 원리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수요가 있냐 이야기죠. 제가 방송을 가지고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수요가. 수요가 이런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도 젊은 날 훈련받았던 대로 철두철미하게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볼 때 이게 수급 원칙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자기가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가 폭발적이겠구나. 그런데 공급이 안 돼. 그겁니다 핵심이. 오늘 여기 여러분들 두 사람은 게리 카돈의 전설적인 투자자랍니다.
이 양반이 엄청 돈을 많이 번 분 같아요. 비트코인은 2년 이내에 100만 불을 돌파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모든 투자 모델을 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전드 게리 카도네, 초기 투자로 굉장히 성공을 많이 거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is about to 2년 이내에 100만 달러로 이렇게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번에 누굽니까? 캐피탈그룹, 로스앤젤레스 캐피탈그룹의 54세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좀 소개됐던 그 양반 이야기처럼 자기가 볼 때는 비트코인은 인간이 발명한 상품 가운데 가장 쿨한 그런 상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4년 안에 비트코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기존의 모든 모델을 깨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입니다. 여기에 게리 카도네,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뭐 나이 관계없이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정신 나간 생각으로 안 보이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인 최초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를 만든 비트코인 투자회사를 만든 마이클 세일러가 부정적인 소식들의 신경을 끄고 계속해서 조금씩 사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노이즈라고 하죠. 자기가 보고 여기에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노이즈는 관계없다는 거냐. 그 사람 내 인생에 책임져 줄 거지 않으니까 이거노 더 노이즈인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될 거다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Keep buying 비트코인인 겁니다. 본인이 확신 쓰면은 만분의 1, 10만 분의 1을 조금씩 사가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발언을 종합하면 그의 주장은 소음에 신경을 쓰지 말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소음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나 단기적인 가격 하락,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등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특히 남이 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신호와 소음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비트코인 섹션을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며칠 사이에 전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들여다보면서 야 이게 새로운 세계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맞춰 가지고 미국의 암호화폐 ETF들이 소개되면서 더 많은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선합니까? 제 나이에 이런 데 편견 안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할 정도니까. 편견 안 가지고 편견 갖지 않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편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들이. 아직 초기 단계인데 여기에 G20 국가들이 곧 전략자산의 하나로 미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축적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 미국의 가장 큰 공신력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CEO죠. 똑똑하게 생겼죠. 그죠? 코인베이스의 CEO가 전 세계 대표적인 20개 국가가 외환 보유고 내에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 이런 뭐하고 연결됩니까? 수요 증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수요 증가하고 코인베이스의 시역선 방금 팍스 뉴스에 출연해서 G20 국가가 조만간에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공급 제한 수요 증가 측면에서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코인베이스 가상 자산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880억 불 정도 되는 모양 시장 가치가. 비트코인 가상 시장 구조 법안이 곧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나는 이 같은 강세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번에 이름 통과될 이 법안 크립토 마켓 스트럭처라는 것은 그동안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하고 미국의 여러분들 현물 선물거래위원회 사이에 관할권을 두고 다툼이 많았거든요. 선물거래위원회는 크립토 암호화폐가 상품이다 원유와 같은 그 대신에 정권거래위원회는 아니다 크립토 암호화폐는 정권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걸 깨끗하게 여러분들 영역을 정리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많이 없애는 거죠. 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곧 통과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국가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하냐 회사가 사는 겁니다. 회사가 내부 유보금을 지금까지 미국채 같은 걸 갖고 있었을 건데 그걸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 상승 가능성 높고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업들이 내부 유보 자금의 일부를 결국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보시죠. 이 짐 클레머는 여러 번 소개한 바와 같이 이렇게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그런 애널리스트죠.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플이 자사주 매입은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회사는 현금을 남겨도 많이 벌거나 일부를 가져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선구자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를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비트코인 지주회사 혹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로 만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가 이런 단호하게 뭡니까 이 멍청한 놈들아 애플이 should buy 비트코인 이 애플이 이름들 내부에 갖고 있는 그 많은 돈을 그냥 비트코인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은 애플이 쿠기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조언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사면 주가도 엄청나게 오를 건데 그 주주들은 이름들 주가 오르는 걸로 가지고 이름들 사람들에게 그냥 보상을 주면 되지 왜 찌끔찌끔 여러분 자사주만 매입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발상입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결국은 세상의 모든 회사들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내부 유보를 예금 적금 같은 데 이제 안 둘 거다. 비트코인을 살 거다 이야기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재들 이야기를 만나니까 얼마나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닥다리들 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찢고 복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바로 이게 부자로 가는 길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부자로 가는 길. 투자는 과실이 있는 것이고 사회 문제는 과실이 없는 겁니다. 하도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조작을 많이 하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애플은 비트코인을 당장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여기에 120억 불 정도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비트와이즈라는 암호화폐 자산 운용회사는 비트코인이 현재 상황에서 한 20만 불 정도 가치가 나가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CIO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0억 규모의 비트와이즈 CIO는 비트코인이 오늘 당장 20만 달러는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은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이 이제 중요한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돈이 계속 유입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ETF가 생기고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사는 겁니다. 이제
ETF를. 여러분 좀 이따가 어마어마한 뉴스 하나 전달할게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이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도 사지만 이번에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해야겠다고 본 겁니다. 방송을. 그냥 우스개 차원이 아니고 투자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국부펀드가 금은 안 사는 겁니다. 노르웨이 이름 탕겐 CEO가 지난 4월 달에 분명히 인터뷰할 때 우리 금 안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금값이 올라가는데 금 좀 사시기 바랍니다. 금 안 삽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름 뭘 하는 거 하니까 몇십억 불 투자를 한 겁니다. 뭐에다가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데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 이거는 엄청난 뉴스구나. 이게 보통 뉴스가 아니거나 아니 스위스 국립중앙은행 가장 보수적인 여러분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여러분 투자하실 수 있으면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보를 매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탐구해 가게 되면 정보들이 다 이런 퍼즐을 맞추듯이 다 이렇게 조각조각이 이런 연결돼 가지고 전체 시각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헛소리 하겠어 여러분들 무슨 암호화폐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기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무슨 뭐가 어떻고 해봐야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 일이라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많이 빠졌고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 오늘도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제 구매를 하기가 힘드니까 IBIT 블랙록의 여러분들 그런 비트코인 뭐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IBIT 같은 그런 비트코인 ETF를 구매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다 막아놨으니까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비싸지 않습니까? 한 330불 정도 될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다 떨어진 거죠. MSTR은 비싸니까 좀 망설이게 되죠. 자, 이게 여러분들 오늘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뉴스인데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름 주식을 산 겁니다. 11억 불이나. 야,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산 겁니다. 누가? 그냥 보통 자산 운영회사도 아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름 산 겁니다. 11억 불을.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큰 전환이. 저는 뉴스 가치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2조 달러를 운영하는 세계 최도의 국부펀드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11억 불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비트코인을 지금 살려면은 가상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데 그거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보관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호화폐가 정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정권 거래소에서 운영될 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여러분들 상장한
비트코인 ETF를 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을 소유한 회사를 사는 겁니다.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고 나서 비트코인에 베팅하기보다도 마이크로스테디에 투자를 한 게 낫겠다고 본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이런 높게 평가합니다. 이 정보의 가치를.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했구나.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노르웨이 국부펀드 1분기에 기술주 가운데 여러분들 1등부터 10등을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비중입니다. 엔비디아의 575억 불, 마이크로소프트의 526불, 애플의 466불, 물론 이것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한 10분의 1 이하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11억 불을 투자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11억 불을 이런 투자한 것은 현재 주가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335불 정도 되면 335불 정도 되면 뭐 비교적 괜찮은 그런 가격인 거죠. 이름들 이게 이제 이런 회사들을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라고 하죠. 비트코인 소유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2만 개니까 어제도 더 샀으니까 더 늘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죠.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공급되네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를 낮춰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글로벌 유동성 M2 시장에 공급되는 화폐량이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 가격이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불에 돌파하는 것이 빠르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돈이 늘어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도 운영하고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2억 4,600만 원치를 산 겁니다. 비트코인이. 블랙록이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본 모양입니다. 직접 산 겁니다. 시장에서. 여러분 더 앞거는 스위스 국립은행이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2억 5,800만 불어치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를 산 겁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정보력이 뛰어날 거라고요. 이런 회사들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스위스 국립은행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모으는 겁니다. 스위스 중앙국립은행이 총 2억 5,800만 불 상당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인 거죠. 진짜 여러분 대단한 시대인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들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직접 여러분들 ETF가 아니고 직접 산 겁니다. 자기 돈 투입해 가지고. 캐시우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크 인베스트에 비트코인 가격이 240만 불 정도 돌파할 것 같다. 아크 인베스트의 돈 언니 캐시우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핵심 뭔가 하니까 공급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야기죠. 기관 투자자들의 관여가 아직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수요 불균형으로 인해 비트코인 희소 가치가 상승하거나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가들이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코인베이스 100만 불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이낸스 암호화폐 중에 굉장히 앞섰던 기업이죠. 창업자 바이낸스 창업자가 한 100만 불 정도까지 갈 것 같다. 그다음에 어제 이런 밥 밀러 4세 아버지가 가치 투자에 굉장히 은퇴자금 60조 불 가운데 2%만 비트코인 편입되더라도 17만 5천 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수익률은 영원히 S&P 500을 능가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와 가지고 최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입니다. 비트코인은 S&P 지수보다 영원히 더 빠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이 빠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을 더 많이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런 비트코인을 소유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인 거죠.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비트코인은. 담보를 통해서 이런 가치를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담보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지탱할 디지털 자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오늘 뉴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는 이 뉴스입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이 마이크로스트레지 주식을 상가하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마이크로스트레지 이름들 그걸 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장기 투자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뭐 가격이 오르고 또 내릴 수 있겠죠. 트위터 만든 도지가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지 잭 도시 비트코인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은행을 필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파이낸셜 시스템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2011년에 벌써 나왔습니다. 2011년에. 비트코인은 은행을 대체할 것입니다. 마치 이메일이 우체국을 이름 대신했던 것 같이 15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업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시장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이제 그런 비트코인 ETF를 허락을 했네요. 폴란드가.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주에서는 주정부의 예산 가운데 일정량을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보유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물위원회 지금 이제 대형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인사를 임명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 미국에는 정권거래위원회가 있고 SEC. 이 정권거래위원회는 좀 엄합니다. 암호화폐는 모두 다 정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반대되는 또 부서가 있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우리 한테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CFTC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는 거죠. 상품으로. 상품 보기 때문에 두 규제 당국 사이에 갈등이 많습니다. 업역을 가지고. 이제 곧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암호화폐 법안이 지금 상당히 추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나와 가지고 그런 불확실성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가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겐한테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 나온 겁니다. 잭 도시가 비트코인을 노르웨이 탕겐 여러분들 국부펀드 CEO와 함께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죠. 소위 이 분야의 가장 앞선 인물들이 지금 어떻게 이거를 보는가. 이렇게 이런 장문에 있는데 핵심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핵심 포인트가 비트코인은 통화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점점 더 비트코인을 통화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그래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방법, 커피를 사는 방법, 컴퓨터를 사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 인터넷의 원칙을 따르는 금융 시스템. 잭 도시는 금융 시스템이 인터넷처럼 개방되고 투명하며 어떤 정부나 회사에도 통되지 않는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인터넷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결제 네트워크의 허가 없이도 상거래 및 구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통화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보다 저축을 장려합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유일한 기능이 아니고 국경을 넘는 송금, 기업 간 자금 이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잭 도시는 비트코인이 가치지장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국경 간 송금, 기업 간 자금 이동, 개인 간 자금 이동 등 통화로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통 자산운용 분야에 종사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탕겐 CEO한테 이런 인터넷 세계를 가장 이런 앞서 개척한 트위터의 잭 도시가 자기가 어떻게 여러분들 보는가를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은 암호화폐가 굉장히 소수자들이 다루는 겁니다. 이제 특히 전통적으로 자산운용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펀드 매니저들 가운데 75%가 암호화폐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개척 분야인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걸 탈피하기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 전문 투자자들이 자산 가운데 크립토, 암호화폐 이름 전혀 배정을 안 한 겁니다. 0%가 75%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앞서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는 암호화폐 상승을 이끄는 흐름이 거시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미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일부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직장연금 계좌 401k에서 암호화폐 구매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그럼 큰 수요가 발생하겠죠. 이걸 뭐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암호화폐가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면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되겠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미국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정권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한테 은퇴 직장연금 가운데 가상화폐를 살 수 있게끔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의 75%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이 제로입니다.
전문 펀드 매니저의 암호화폐 할당은 평균 운용자산의 0.3%입니다.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익숙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상당한 그런 혁신이 필요하죠. 마음의 혁신이. 암호화폐 채택률이 급증할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의 75%가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이 제로입니다. 이제 미국 위원들은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해서 401K가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블랙록의 IBIT 같은 그런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를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인의 오직 14%만이 어떤 형태든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14%의 대다수는 암호화폐에 대한 중대한 노출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응답자의 21%는 흥미를 느끼고 있거나 미래에 아마 살 것이라고 답합니다. 만약 당신이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적이라면 대규모 채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401K가 그 퍼즐의 다음 조각일 겁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 방어로 금값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 달러와는 계속 약세가 되는 겁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고 금값은 천정부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두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금 가격이 42%나 뛴 겁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S&P 500의 3배만큼 여러분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 펀드에 돈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겁나니까. 지난주 머니마켓 펀드 운용자산이 사상 최고치인 7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돈을 지금 정권시장에 넣기에는 너무나 좀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투자를 처음으로 가상자산으로 시작하게 되면 주식 같은 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몇 배 이렇게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익숙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을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주식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가상화폐 시장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익숙한 사람들, 처음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 젊은 분입니다. 콘두루. 작년 저는 리플을 사가지고 현재 550%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평생 동안 주식을 못 사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수익률이 너무 차기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의 재미를 봐서 제 포트폴리오의 100%를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제 위험자산 투자라는 그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는데 새로미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방송 보고. 주식을 시작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S&P 500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탑10 테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10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아마 한국 상장 상품 같습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는 박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수익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은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더라도 투자를 집에 비유하게 되면은 집에 가장 중요한 대들보
들보, 골격 등은 역시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상장지수 펀드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암호화폐의 재미를 봐서 100%를 여러분들 암호화폐로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데 내가 방송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견해를 당신 견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모든 소위 골격 자기 투자의 골격은 미국의 상장지수 펀드의 좋은 상품들을 골라가지고 중단 없는 전진 keep on investing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 같다는 생각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몇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은 중앙화된 문제가 있고 초기 분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비트코인만이 희소성을 가지는 돈입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들은 절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식회사에 일단 ETF 관문을 통과한 알트코인 전부가 여러분들 다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수익성을 따지게 되면 나중에 그게 초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런 견해는 너무 좀 극단적인 견해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 박사님께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고, 그죠? 매일 아침 너무 훌륭한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레버리지 ETF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ETF도 이런 변동성이 큰데 그 변동성이 큰 상품에 또 레버리지 상품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 같다. 그러나 아마 본인들이 원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생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국장을 하다가 조금씩 이제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매일 방송 들으면 정신이 버쩍버쩍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근데 이제 암호화폐를 다루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미국 시장에 이렇게 상품들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 같은 그런 상품들이 공개가 돼서 상장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거를 한 바구니에 담은 이게 5대 암호화폐죠. GLDC 같은 그런 멀티코인 여러분들 ETF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본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금 돼가는 거냐. 새로운 세계가 이제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중심은 실물 자산에 기초한 상장지수 펀드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처음 투자 입문을 암호화폐에 시작한 사람은 정권시장을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근데 다행히 모든 시작을 정권시장에서 한 사람들, 상장지수 펀드 한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이게 9월 19일 날 상장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5대 암호화폐 가운데 3개가 9월 18일 상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지금 최첨단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 14번째네요. 오늘 방송 내용이 좀 많네요. 자, 여기 보시죠. 이제 오늘 대미입니다. 대미. 투자는 지루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지루한 투자, 화끈한 투자가 아니고, 정통 투자는 지루한 투자가 돼야 된다.
오늘 놀랍게도 월스트리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내용이 나온 겁니다. 지루한 투자가 투자자들에게는 아름다운 투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투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분이 인덱스 펀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When bowling became beautiful for stock market investor. 투자가 이런 화끈한 투자가 돼서 안 되는 겁니다. 투자는 지루하고 보울링해야 되는 거죠. 그 보울링한 투자에 진짜 여러분들 아름다움이 있고 수익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존 보글입니다. 금세계 가장 투자자들의 큰 혜택을 준 금융혁신을 단행해 가지고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만든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인 존 보글 씨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암호화폐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이런 투자의 근본이자 골격이자 핵심이자 근원은 바로 상장지수 펀드로부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에디슨보다 훨씬 더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존 보글 씨가. 미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돈을 불릴 수 있는 너무나 대단한 방법을 대중화시킨 분이 존 보글 씨인 거죠.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분이 나이가 많이 되신 분입니다. 나이가 많이 되신데 80대입니다. 80대 된 분이 존 보글의 여러분들 인덱스 펀드가 출시될 때를 다 기억하는 겁니다. 지루한 것이 아름다울 수 있고 심지어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의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의 장기 수익률에서 확실히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난 50년간 미국의 소매금융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가장 덜 흥미로운 광범위한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인덱스 펀드의 부상과 대중화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1928년 뮤추얼 펀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처음 제공된 이래로 개인 투자자를 위한 가장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발표입니다. 금세기의 투자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이 뭐냐면 인덱스 펀드의 대중화입니다. 제가 자주 말했죠. 보울링. 투자는 지루해야 된다. Bowling can be beautiful. 보울링은 여러분들 아름다울 수도 있고 보울링은 너무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루한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심지어 풍요로울 수 있다. 20세기 100년 동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금융 핵심은 인덱스 펀드의 이름들 발견과 상용하다. 가장 위대한 발견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 구한 것이 존 보글 씨의 여러분들 뱅가드의 저비용 인덱스 펀드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뱅가드의 존 보글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가 여러분들 인덱스 펀드 투자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게 첫 번째 사업 보고서고 이게 2018년에 존 보글 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976년 개인을 위한 최초의 인덱스 펀드가 등장했을 때 투자를 더 단순하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S&P 500처럼 익숙한 이름의 전체 시장 또는 시장의 큰 덩어리에 대한 지분을 사면 되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위해 개별 주식을 고르거나 펀드 매니저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비용의 뮤추얼 펀드는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거의 능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높은 급여를 받는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펀드가 수익률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인덱스 펀드는 시장 수익률과 거의 일치하고 스스로 매우 낮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1976년 최초의 인덱스 펀드 출시는 매우 인기가 없었습니다. 여기 탁월한 전문 펀드 매니저조차도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률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죠. SCHG 찰스 스왑 증권회사에서 만든 미국의 대형주 230개를 투자한 겁니다. 운용수수가 0.04%입니다. 이거는 모멘텀 투자입니다. 100개 기업에 S&P 500에 100개 기업에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10년 정도면은
SCHG하고 SPMO가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5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0.78 이렇게 작아집니다. 30년 정도 여러분들 운용하게 되면 SCHG하고 SPMO가 조금 높겠지만 거의 수렴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있죠. 모멘텀 투자 기법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시간 가면 거의 다 일치하는 겁니다. 저는 1957년부터 시장에 돈을 굴려왔고 80세가 되었어도 인덱스 펀드가 도입되었을 때 눈을 굴리며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자기 자산을 운영하는 겁니다. 80대가 돼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운영하는 겁니다. 노년에 여러분 이것처럼 재미있는 스포츠가 없습니다. 돈을 크게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인덱스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글의 어리석은 짓이라고 불렀고 심지어는 어딘가 비미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제 아내와 저희 돈 대부분은 인덱스 펀드에 들어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 처음 시작할 때 수수료가 0.43이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엄청나게 낮아진 겁니다. 0.04 이런 상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덱스 펀드 산업이 시작되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수년간 뱅가드가 인덱스 펀드 사업을 독점했고 매우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운용형 펀드에 비해서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가 얼마나 작동을 잘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액티브 펀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50년 후에 인덱스 펀드는 투자 세계의 뜨거운 코너가 됐습니다. 인덱스 펀드 자산은 미국 전체 펀드 자산의 33.73%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1974년에 뱅가드를 설립한 잭 보글은 모든 홍보와 투자자들의 현금 흐름 평균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펀드에 집중될 때 개인 투자자들의 인덱스 펀드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해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다음에는 평균 이하의 수익을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글의 아이디어는 낮은 수수료의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의 높은 비용이 투자자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에 투자 수익의 복리와 투자 비용의 복리와 장기적으로 운용형 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저비용 패시브 펀드가 투자자들에 가져둘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후에 찰스 왑이 뛰어들고 피델리티가 뛰어들고 블랙록이 뛰어들어서 수수료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뮤추얼 펀드의 평균 수수료는 0.64, 인덱스 펀드는 0.65, 액티브 펀드는 0.44, 인덱스 펀드는 0.05, 무조건 인덱스 펀드를 해야 되죠. 세상에 저렴하고 지루한 인덱스 펀드는 화려하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운용형 펀드에 비해서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중에 여러분들 한두 개 그냥 찍으면 되는 겁니다. 딴 거 고민할 거 없고. 그죠? 그러면 시간과 복리의 비례가 승리하는 투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